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1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바른사의 시민회의 전미라 팀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공지해 드린 대로 오늘 미트 콘서트는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님을 모시고 문재인 정부의 파탄적 부동산 정책, 무능인가 사기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문정부는 취임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의 과열화의 원인을 투기라는 잣대로만 규정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자율이 아닌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만 통제하려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혼란을 넘어 국민적 분노와 사회 분열까지 일어나고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문정부가 정책 시행 전에 이 같은 파급 효과에 대해서 몰랐건 시행 전에 파급 효과를 예상했건 간에 정부의 무능한 땜질식 정책은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 시민회에서는 미래한국 한정석 편집위원님을 모시고 문재인 정부의 파탄적 부동산 정책이 과연 무능인지 사기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미래한국 한정석 편집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목을 문재인 정부의 파탄적 부동산 정책, 무능인가 사기인가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13만 호를 공급을 하는데, 이 중에 약 절반인 50%에서 또는 70% 정도를 공공임대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책이 지금 제대로 정말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를 좀 일단은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석과 이제 비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공공임대의 이 정책 이 부분에만 좀 한정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앞에 지금 보시는 지금 자료에 보면, 일단 최근에, 그러니까 그저께입니다만은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조세일보 쪽에서 이제 여론조사 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현재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찬성이 43%, 반대가 50.7%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매우 찬성, 왼쪽 매우 찬성이 20.5%, 그다음에 매우 반대가 32.3%여서 역시 반대자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요 찬반의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밑에 조금 내려가 주실래요? 조금 네. 예, 거기 찬반을 이제 보시면, 자, 일단 맨 아래쪽 왼쪽에 보시면 이제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이 반대가 높고, 그다음에 전세에는 찬성자가 조금 높고요. 월세는 엇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상,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모 집에 같이 산다든가 하는 분들이 찬성이 조금 반대가 높고, 그다음에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는 이제 찬성이 좀 높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월세하고 이제 월세자와 그다음에 뭐 무상자, 그다음에 전세자, 요 분들은 지금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른쪽 그때 보시면 이념별로 보면은 이제 보수층에서 69.7%가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고, 진보 쪽에서는 59.2%가 이제 찬성을 하고 있는데, 중도를 보시면 뭐 반대가 약간 우세합니다만은 비슷하고요. 잘 모르겠다라는 쪽은 일단은 뭐 반대 입장이 좀 있습니다. 자, 좀 내려가 볼까요?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기서 이제 좀 세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뭐냐면은, 이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지난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나름 진화가 됐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의 규제 실패로부터 학습되지 않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뭐 청와대 이제 비서실장하고 몇 분들이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만은 다주택 관계로 민주당 정권 인사들의 다주택 현실이 있는데,
이들이 1주택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이제까지 다주택에 관해서 공격적인 입장이 아니었는데 어째서 민주당이 이렇게 청와대와 민주당이 현실과는 좀 다른 그런 어떤 1주택에 집착을 하는지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화시킨다는데도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는, 그러니까 집값 안정의 실효성이 없는 공공임대에 집착을 하고 있다. 이 이유가 뭔가, 정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의문을 놓고 보면 단 하나의 결론을 좀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현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 부동산을 하우징 클래스라는, 그러니까 부동산 계급의 어떤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과거의 진보가 이제 노동 계급, 라는 투쟁, 이 부분을 이제 주로,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어떤 아젠다와 이슈로 해왔다면, 이제는 노동 계급의 이 문제가 좀 국민들의 동의가 되지 않으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헤게모니를 위해서 이 부동산 계급이라는, 주택 계급이라는 새로운 개념들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공공의적을 설정을 하려는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에 제가 부동산 계급이라는 검색을 쳐보시면 현재 대략 한 39만 개 정도의 검색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계급은 뭐 국내에서 생소한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하우징 클래스라는 개념은 이미 사회학에서 1963년 이후에 사회학에서 이제 주로 이제 주거 계층, 주거 갈등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정립된 이제 이론입니다. 이제 이 부동산 계급으로 검색을 제가 해보니까 여기에 이제 동아일보 뉴스가 집이 있느냐 없느냐, 부동산이 어떻게 계급있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동산 계급과 관련된 뉴스가.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블로그나 그 다음에 카페에는 이런 부동산 계급에 관련된 담론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살면 황족이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 계급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예, 제가 뉴스를 좀 추려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계급적 논의가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런 아젠다화가 되고 이슈화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에 사는 사람과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일단 갈라지고, 그 다음에 임대에서도 얼마만큼의 금액을 가지고 임대를 사느냐에 따라서 황제 임대가 있고 거지 임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일보에서 이제 보도가 벌써 2년 전에 났던 겁니다만, 이제 미성년자 중에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한 2만 명이나 있는데 이거 강남에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고, 특히 강남 3구 쪽에서는 집을 가진 자들이 일종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보도가 좀 되어 왔죠. 그래서 흑수저와 금수저를 나누는 측면에서 과연 어디에 사느냐, 어디에 집이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부동산 계급을 이렇게 가르는 그런 아젠다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초에 서울신문하고 이제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타임 리서치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성인의 76.0%가 자신이 사는 집에 따라 사회 경제적 계급이 나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20, 30대의 경우는 거의 80% 이상, 90% 가까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향후 자신들의 어떤 결혼이라든지 또는 이제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사는 이 하우징 문제와 거주 문제가 결국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어떤 갈등의 여지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지난 총선에서 강남의 경우에 이 부동산 계급 투표를 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이 확실히 갈라졌다. 이제 이런 판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는 자기 지역에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반대하는 그 현상이 나와서 청와대가 상당히 불쾌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입장이 나왔죠. 근데 이제 이런 그 부동산의 어떤 문제가 선거와 총선 간의 이슈로까지 연결되면서 내 집을 갖고 있다는 것과 내 집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임대의 어느 정도 수준의 임대에 사느냐, 이런 부분들이 내년 다가오는 이제 시장 재보선, 서울시장과 이제 부산시장의 재보선거에서도 상당한 부동산 계급 투표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또 우리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시고, 또 많은 담론들을 접하셨기 때문에, 특히 조세 문제나 이런 부분, 종부세라든지 양도세의 인하 필요성, 이런 문제들은 우리 다른 사회시민회의에서도 최근에도 또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바로 이 부동산 계급과 관련해서 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하나의 계급화시키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13만 호의 서울 수도권의 13만 호라는 공공주택의 50%, 약 절반을 공공으로 공급한다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앞으로 시민사회 쪽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발제에 저걸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13만 호 공공개발 시에 세입자 보상과 이주 문제가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지금 별로 이야기가 좀 안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13만 호를 공공개발한다고 그런다면 여기 보시는 대로 공공관리자가 있고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 소유자가 누구냐면 바로 조합들이죠. 소유자가 조합이고, 이 공공관리자가 LH나 SH나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제 공사가 되겠죠. 자, 보통 우리가 민간개발을 한다고 할 때는 이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건설사와 이제 협의를 해서 합니다. 이럴 때는 보통 세입자에 대한 보상과 이주 문제들이 조합이 해결을 해요. 만나서. 자, 그런데 이때는 보통 이제 뭐 기부 체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개발 분담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민간이 할 경우에 이제 그 부분이 적을 때는 세입자한테 그만큼의 자신들이 얻을 이익에서 그 부분 협상을 할 수가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부 체납이라든지 뭐 개발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걸를 통해서 그 조합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얻을 이익을 다시 환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정부에서 지금 공공개발로다가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1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기부 체납률이 지금 5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이렇게 하고 나면 조합들은 더 이상 이제 협상할 여지가 없는 거죠. 자, 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입자들하고 협상을 해서 세입자들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세입자들이 이주할 대책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것이 공공개발이라고 한다면 그 공공사업 관리자가 그분의 책임을 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현행 법에 보면 이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과 이전을 누가 어떤 비용으로 어느 수준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라든지 SH라든지 이런 공공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진행하고 하는 거를 조합과 협의한다고 하지만 막상 세입자들과의 갈등이 생기면 발을 뺍니다. 세입자와 갈등이 생기면 발을 빼면 정부도 발을 빼고 지자체도 발을 빼고 경찰도 발을 빼고, 바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용산 참사입니다.
여러분 용산 참사가 일어났던 배경 아시잖아요. 조합이 이미 공공관리, 공공개발하기로 해서 모든 걸 다 그 공공관리 사업자한테 맡겼는데 정작 세입자들이 그 전세계약이라든지 월세계약 했던 내용들을 지키지 않고 못 나가겠다. 보상해달라. 이러니까 민간 조합에서는 뭐 보상해줄 수 있는 자기들의 어떤 여력이 없는데 왜냐면 이거를 공공개발을 위해서 이미 공공이익 환수라는 걸 통해서 이미 그만큼 다 정부와 국가에 자신들의 이익의 거의 뭐 많은 부분을 뭐 체납으로 했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 이 세입자들의 이 부분은 그러면 뭐 어떻게 누가 해결하느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법원에 의해서 소송을 해서 이겨서 그를 철거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세입자들을 부딪히면서 거기서 이제 전철련이라든지 여러분 아시는 이제 그런 단체들하고 이제 충돌이 생기면서 경찰과 그다음에 거기 뭐 이런 분들이 희생당하는 그러고도 결국은 모든 책임은 다 정부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조합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식으로 있는 자들의 횡포로 그렇게 비춰지고 그 세입자들은 법을 지키지 않고 거기서 자신들이 그러다가 공권력에 뭐 희생이 됐든 아니면 불이 나서 거기서 희생이 됐는데 그런 분들은 7억인가 보상을 받고 또 경찰들은 진압하다가 사망했지만 뭐 그런 국가에서 보상이 없는 뭐 이런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법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 상황이 앞으로 공공개발을 13만 호를 만약에 서울과 수도권에 한다고 그러면요. 곳곳의 사업장들이 바로 그런 용산 참사와 같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의 법이 이 부분을 공공관리자가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소유자가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곳곳에서 그 세입자들과 마찰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13만 호를 갖다 공공개발하게 되면 이제 아파트 멸실이 생깁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면 기존의 아파트들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다시.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전세나 월세를 구하려는 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서울과 수도권 쪽에서 다시 이제 전세와 월세 가격을 이제 높이는 이제 풍선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강남구와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곳의 아파트의 공급량을 주택의 공급을 그 자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거꾸로 그게 아니라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말이 없고 절반 50에서 70%를 기부 채납을 통해서 공공개발할 테니까 공공임대로 가자. 그것도 100% 공공임대로 가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상태로 간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정말 13만 호를 공공개발한다, 임대로 공공개발한다. 그러면 서울시와 수도권 전 지역에서 아마 갈등이 무시무지하게 많이 생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이 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발제를 좀 짧게 하려는 이유가 가능하면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같이 좀 의견을 공유하고 또 다른 점을 또 짚어보시는 분들도 이제 말씀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의견을 좀 많이 듣고 같이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좀 그 발제 시간을 좀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한국경제의 왼쪽에 상단에 보시면 지금 기사가 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공공재건축 여기에 지금 강남과 여의도는 메리트가 없다, 조합들의 메리트가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임대를 많이 지으면 당연히 그만큼 기부 채납을 많이 해야 되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조합에서. 그 다음에 또 그 공공개발하게 되면 이제 공공사업자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제와 간섭을 하게 되고 지자체가 간섭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싫은 거죠. 자, 그런데 그 밑에 기사를 보시면 이게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도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이제 그런 주장을 했어요. 우리나라 공공임대 비율이 OECD 평균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15%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앞으로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야 되는 조합들이 정부의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임대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정부와 어떤 강제성에 두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정황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 꼭 그게 간다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문재인 정부는 사유재산의 침탈, 사유재산의
손해가 올 수 있는 공공개발을 결국 공익 차원에서 밀어붙일 것이라는 거고, 여기에 뭐 강남이나 여의도와 같은 그런 어떤 재건축, 민간 재건축 단지에서 그걸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공공의 적이 되는 거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거를 공공 재건축하기 위해서 만약에 조합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법 개정을 통해서 일부를 우리 그 주택에서 택지나 토지나 이런 데를 보면 강제 수용하듯이 일정 부분을 뭐 이렇게 강제 수용을 해서 정부가 다시 뭐 공공으로 공급을 하는 식의 어떤 이런 본격적인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침탈이 공공의 의무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는 것이고요. 그 밑에 기사를 보시면 그 동아일보 기사입니다만은 그 여당 일부에서 부동산 님비에 청와대가 국민의 신뢰일 수 있겠냐 부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공공임대를 갖다가 13만 호를 짓는데 거기에 절반 정도를 공공임대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당의 여러 이제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반대를 한 거죠. 지역구 의원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 일종의 이제 경고를 날린 겁니다. 입 닥쳐라. 조용해. 입 닥쳐라. 이렇게 경고를 날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민들이 보통 그 공공임대가 들어오는 거를 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이 뭐 그렇게 나쁜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임대 아파트도 민간 임대가 들어오면 그 임대주가 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 그 수선도 제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 민원이 발생하면 이제 처리도 하고 특히 이제 뭐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사람들이 저녁 때 밤 심야에 와서 뭐 고성방가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러면은 그것도 경비도 하고 하는데 공공임대로 가면 이 관리주체가 사실은 관리를 부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공공임대를 지으면 대개 10년 안에 그 지역이 슬럼화가 됩니다. 슬럼화가 되면 그 주변의 아파트 시세들이 떨어져요.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기 아파트 주변에 공공임대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구 의원, 설사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라도 뭐 그런 공공임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표 때문에. 자, 그런데 청와대가 거기에 이제 경고를 때리고 나온 거죠. 이 문제는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오른쪽, 제 발표문의 오른쪽에 보시면 공공임대 확대는 집값하고 관계가 없는데 안정과 이 부분을 정부가 굉장히 이거를 앞으로 동력을 가지고 추진을 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바로 이 공공임대 논쟁의 본질이 이 부동산 대기업 논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대로 앞으로 이 집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쪽을 갈라치고, 그 다음에, 집을 없는 임차인들, 서울로 치면은 현재 서울에서 자가와 임차 비율이 한 60대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가 서울에서도 그 임차인들이에요. 뭐 전월세.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다시 이걸 갈라치면서 결국 강남이나 여의도나 이렇게 뭔가 그 재건축을 공공임대로 공공개발로 가지 않으려는 쪽들을 계속적으로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치면서 이것이 내년 그 서울시와 부산시의 그 재보선에서 일정 부분 전선과 이슈가 창출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행해지죠. 대한민국이 불행해집니다. 그 사유재산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집은 사유재산이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 그 집이라는 것은 뭐 내 집 없는 서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기 집을 얻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30대, 20대 말에서 30대들은 굉장히 일찌감치 자가 소유, 자기 집을 가져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플랜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40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그 기득권, 다주택자들은 모두 다 죄인이고 다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집을 살 기회가 없다라는 식으로 호도를 하고 사실상 다주택자 때문에 임차를 집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을 보면 첫째, 집을 팔지 말라는 것이죠. 집을 이제 사지 말라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집을
팔지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종부세와 양도세를 두 개를 다 세게 막아놔가지고 집을 팔 수가 없어요. 양도소득세가 뭐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한 60%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을 못 팔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집을 팔지는 못하게 하고, 그러면 뭐 전월세 임대라도 그러면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뭐 1가구 다주택자를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임대차도 하지 말란 얘기. 그럼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정부가 앞으로 사회주의 방식으로, 사회주의와 같은 방식으로 공공임대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임대를 줘야 되겠는데, 땅은 이제 더 이상 택지 개발을 못하죠. 왜냐면은 그린벨트나 이런 걸 해지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또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도시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 구도시가 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 중심의 어떤 개발을 지향하고 결국 재개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설득력이 생겨서 그래서 공급을 재개발, 재건축으로 늘리겠다는 것까지 좋은데 이거를 끝까지 공공임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공공주택,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로 가겠다는 건데 공공분양이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 규제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좀 낫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결국 이 정부가 그렇게 할 것 같진 않아요. 공공분양으로 가면 결국은 그 분양 가격이 일반 분양하고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왜냐면은 뭐 시장 원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공공임대 최근에 뭐 민주당의 그전그뭐 당대표 원내대표께서 예 주장하신 바 같이 뭐 100% 공공임대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앞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13만 호라는 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서 결국은 이것이 새로운 어떤 갈등, 새로운 계급, 부동산 계급 간의 어떤 투쟁 이런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결론은 뭐냐면은 도시정비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도시정비법을 개정을 해서 공공개발 시에 세입자 보상과 이주에 정부나 공공관리자의 협상 책임이 부여돼야 됩니다. 이거를 부여시키는 형태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공개발을 수용하는 조합들은 반드시 세입자들하고 부딪히게 되고 모든 책임들을 다 그 조합들이 떠안아야 되고 거기서 갈등들이 생기고 투쟁들이 생기고 개발도 늦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뭐 임대든 공공 분양이다 공공개발 하겠다면 도시정비법을 개정을 하자. 시민단체가 먼저 주장을 하자. 그래서 세입자 보상과 이주에 공공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도 거기에 지우게 하자.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은 지정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지정 토론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토론은 5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 양준모입니다. 이 말씀 잘 들었고요. 무능인가 사기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동산 정치는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주택 가격 안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세 가격 폭등과 주택 가격 폭등으로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갈등의 정치, 일부 세력에서는 지금 주택을 보유한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있고,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들의 갈등을 지금 정치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풀리지 않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공감하고요. 공공임대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져 가게 하는 그러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임대에서 살았고 지금도 임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본 축적을 저해함으로써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양극화 현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 부분에서의 지금 개입이 지금도 사실 심합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 기부 체납 비율이 25%에서 30%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을 지금 개발자에게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50 내지 뭐 70% 이렇게 기부 체납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사업성 자체가 떨어져서 문제가 제도가 되죠. 사업성 자체의 그 평가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세입자 보상 문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방침대로 이와 같이 기부 체납 비율을 높여서 이 환수하는 정책을 쓰게 되면 정말 그 제2의 용산 사태와 같은 비극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도시정비법에서 세입자 보상에 대한 문제를 이제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개발 사업의 경우에 보상 문제를 이제 법으로 정해서 개발자가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점점 이제 갈등이 악화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적으로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보상가액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그 개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상승해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실수요자들에게 전가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그 문재인 정권이 야기했던 이런 주택 제한, 저는 뭐 임차를 하고 임차인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이 다양한 이유에서 사실은 주택에 구입을 하죠. 갭 투자라고 하는 거. 제가 첫 번째 임대 하신 분은 이제 선장이었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조그만 슈퍼라고 해서 조그만 가게 있지 않습니까? 10평 남지 않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저 첫 임대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서민이신데 여러 가지 집을 한 두 채 이렇게 임대를 하시면서 이제 한 푼부터 아껴서 이제 임대를 놓고 거기서 이제 수입을 얻는 그런 분이 계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선장이셨는데 이분은 좀 선장을 굉장히 자랑하시더라고요. 월급이 많다면서. 당신 교수 월급 얼마냐고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비교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갭 투자하는 경우에 특히 서민의 경우에 내가 이 금융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저기 뭡니까 주택자금 대출을 LTV가 100%가 안 되는 한 상당한 정도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20년 정도 돈을 모아서 주택을 산다 그럴 때 주택 가격은 뛰고 주택 가격 뛰는 만큼 소득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살고 그러게 되면 이제 명목 금액이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20년이고 전세로 돌리다가 돈을 저축을 해서 이제 그 전세를 내보내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전세라든지 이런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출 제도, 금융 제도의 발전이 선행돼야 되고 현재 LTV, DTI 규제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권이 세금 중과를 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데요. 보유세 증가로 주거비 안정을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공급 감소 등 가격 상승 요인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급 확대의 경우에도 지금 한정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하죠. 지금 89년도에 이제 60년도죠. 이 분당이나 등의 신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에 상당히 단기적으로 집값이 급등했던 그런 문제. 그 당시에 또 이제 임대차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던 그런 이제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주택 가격이 폭등했던 그런 문제가 있고 어느 지역에서나 이 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전세 가격은 뭐 폭등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공급 확대 문제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은 이 서울, 부산, 광주와 인천 이와 같이 대도시를 어떻게 꾸밀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비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청와대 수석직을 내놓고 집을 보유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루머가 있는데 이러한 루머로 봤을 때 과연 집값을 안정시킬 목적이냐 아니면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킬 목적이냐 저는 목적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책은 실패의 경로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정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공감하고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 주택 주거 안정, 주택비에 대한 어떻게 안정적인 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준호 교수님. 공공임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또 잘 말씀해 주셨고, 양극화를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다. 그다음 공급 확대의 문제, 이 정부의 주택 정책의 기본적 비전이 없고, 그 주택 정책의 목적을 의심케 할 정도로 실패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김희석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 이번에 제기하신 것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말하자면, 굉장히 슬럼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공공임대라는 정책을 펼치면서 시민들한테 나름대로 말하자면 호감을 말하자면 상당히 찬성 내지는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 임대 가격을 시장에서보다 훨씬 싸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 재원이 기부 체납을 많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더 싸게 해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임대료 통제를 하는 경우에 결국은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고 그 다음에 그럴 때 결국은 나중에 이게 마치 그 커피 가격을 통제하면 커피 양이나 맛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게 임대료가 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많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부실화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점차 그게 이제 슬럼화되기 쉽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그런 사례가 바로 뉴욕시 같은 게 그랬고, 그게 심하다 보니까,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임대료 통제를 하면, 도시에 폭격을 한 것처럼 된다. 그런 꼴을 만들려면 임대료 통제를 심하게 하라. 이런 식의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임대료 통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미리 이게 사실은 이렇다.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할 필요가 지금 아까 발표하신 부분이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게 무능이냐 아니면 사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질문을 던져놓고 한 위원님께서 내신 대답은 아마도 이게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계급 갈등을 부동산이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내려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집이란 게 굉장히 사람들 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뭔가 싸게 자기한테 공급이 될 수 있는, 이게 임대든 뭐든, 그런 것들이, 달콤한 것들을 내놨을 때, 그게 가진 파괴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계급 갈등을 이용해가지고, 이 부동산 계급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끌고 갈 때, 이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네,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한정석 위원님의 발제와 덧붙여서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또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면 우려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경기대학교 김재인교수입니다. 지금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유틸리티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하나의 자산으로 보는 것 같은 경우는 있는데, 어느 나라든지 특히 우리나라 같이 연금 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것 같은 노후 대비를 위해서 대부분의 지금 서민들도 다 임대를 해가지고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은 노후소득 대비용으로 그동안 많이 해왔던 게 현실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주택을 이제 자산의
개념으로 이제 보고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하는데 지금 정부에 들어서는 이거를 다 무시하고 1가구 1주택으로만 해가지고 유틸리티 소형이로만 하나를 보고서 모든 정책을 핀다고 하면은 주택을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어떤 자산 증식의 욕망을 다 없애고 그냥 사회주의로 그냥 거주만 하다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성공하기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계급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단기 효과를 갈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영원하게 성공하기는 어렵다. 제가 만날 때 대부분의 이제 도시 주택을 전문하는 사람들도 그럴 그것을 자산으로 보는 그 개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에 대한 어떤 보상의 어떤 지금 공공임대주택은 자산을 전혀 다 몰수하고 그다음에 유틸리티의 개념만 보고 근본적인 개념인데 근본 정립을 다시 이것을 이 정책 당국자가 이 두 가지 기능의 개념 정립을 해야만이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도시정비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대한 말씀이 시간이 없어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거의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조금 얘기한 것이 세입자에 대한 이제 보상 문제 이것이 문제다 하는 그런 정도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강북에서 하든 강남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재개발을 하려면은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용이 들고 건축비가 들고 그다음에 짓는 동안에 4, 5년 걸린다면 그동안에 관리비가 들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다 어디 집을 구해가지고 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또한 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정부가 기부 체납을 원한다면 또 그것이 비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어떻게 될 거고 그거를 건설업자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그거를 할 것인지 부담하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소유자가 세입자가 나눠서 부담을 할 것인지 그런 거. 그다음에 그렇게 건설이 됐다. 4, 5년 후에 건설이 됐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소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하고 대우를 해주고 기존 세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스케일을 줘가지고 조금 보상을 하고 신규 세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 자세한 것에 대한 다 이제 내용이 이제 도시정비법에 들어가 있어야지 탈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답할 시간이 충분히 않다고 생각됩니다만은 대충 생각하신 거에 골자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질문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천표 교수님. 질문이 아니라 저도 한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예. 한현수 의원님의 문제점에 대해서 꼭 집어 정리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은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시민들은 평생 내 집 소유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 정부는 노동자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소득만이 소득이고 부동산이나 투자 등은 불로소득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로 그 중심에 서울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챙겨야 할 국민들이 이게 일부는 관여를 해야 하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패한 사회주의적 정책을 시작해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최선의 것만을 챙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국민을 도와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도시정비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천표 교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셔서 예, 질문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저도 예, 그 도시정비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정석 위원님께서 도시정비법 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미트 콘서트 정리 마무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석 위원님. 네, 지금 토론과 지금 질문해 주신 그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양준모 교수님께서는 이제 집을 사기 위한 이제 자산 축적을 하기 위한 이제 금융이 필요한데, 이 금융을 규제해버리는 바람에 이 상당히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전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뭐 은행권하고 이제 뭐 제2금융까지 다 묶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 계획이 있던 사람들, 뭐 이런 계약을 한 사람들이 지금 돈이 막히니까 지금 고리대 대부업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재명 지사가 또 뭐 이번에 또 대부업 이자를 낮추낸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파퓰리즘적인 이야기를 좀 쓰는데, 결국은 이게 이런 규제로 인해서 결국은 닥치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집을 정당하게 구매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소장님께서 이제 임대료 통제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뭐 100%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임대료를 공공주택 정책을 쓰면서 이제 임대료를 통제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슬럼화가 진행이 되고, 또 하나가 거주비가 이제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처음에는 싸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주변에 이제 전세라든지 뭐 이제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전세 비용이 이제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집을 못 사니까 결국 전월세가 늘어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면 뭐 전월세 비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임대료 통제가 결국은 이제 다른 민간 쪽에서는 전월세비의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김기인 교수님 이제 지적하신 대로 주택이라는 것이 자기 효용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자산으로서의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데 이걸 전혀 무시하려고 한다라는 거, 이 부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아마 이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근본적인 어떤 인식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은실 우리 간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이 관점, 뭐 주택이 공공재라는 관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관점들이 버젓이 이게 통용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라는 거를 굉장히 공공의 적폐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정비법 관련해서 이제 우리 이창구 교수님이신가요? 네네. 교수님께서 질문해 준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답변을 자세하게 드릴 수는 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현재 도시정비법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입자들과 여기 협상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도시정비법상으로. 그런데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LH공사라든지 공공사업 관리자가 사실 모든 사업을 다 총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금도 거기서 통제를 하고 모든 것 다 통제를 하는데, 문제는 세입자들과의 그러면 이거를 협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 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그럼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느냐 했을 때 도시정비법은 아무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분쟁이 벌어지면 공공관리 사업자가 발을 빼버립니다. 그냥 자기들 발을 빼버려요. 그러면 이제 조합들이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를 할 것도 없고, 세입자 보상의 관계는 이제 이사비용, 이주비용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기존에 영업이 있을 경우에 그 영업에 대한 권리금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도시정비법 개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상비를 얼마를 책정하자 뭐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협상에 있어서 책임을 가져라는 겁니다. 공공사업자가.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더 이제부터 제2가 되어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공공개발에서 공공관리자가
이 세입자와의 협상에 어떤 형태로 책임을 지게 되면 공공개발이 줄어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책임을 부여시켜줘야 그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함부로 공공개발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지금 지자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뭐 공공이익 환수제를 100%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도시 건설하면은 민간기업 참여 안 시키고 무조건 뭐 LH공사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시공사를 참여시켜서 공공개발을 하고 다 이익 환수하겠다. 그러면 수용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공시지가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공시지가 판정이라는 게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들로 판정을 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공공개발 사업자는 자기 사업 예산을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 얼마 되는 건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 금액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다 굉장히 말도 안 되게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시정비법 개정뿐만 아니라 개발 수용할 때 공공개발을 할 때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과정들, 주민들과의 이 과정들, 이 협치라든지 아니면은 그 동의를 얻는 과정들이 뭔가 법적으로 이게 프로세스가 이제 보장이 되어야만 공공개발자도 함부로 공공개발 뛰어들지 않는 말입니다. 민간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개발 이익을 가지고 서로 협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쉽습니다. 세입자와 협상하는 것이. 그리고 이 세입자와 협상하는 또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한테도 돈을 지불하고 하려면은 조합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공공개발한다고 해서 뭐 기부채나 다 떼어주고 이거 공공부담금 나가고 이러다 보면 세입자와 협상 염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자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마무리 정리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신 한정석 위원님을 뿐만 아니라 오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많은 다른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강연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9시 30분에 이홍균 자유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인천국제공항 인구권 사태에서 드러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